네, 마르크스의 런던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1845년 프랑스 파리에서 추방될 때 프레이션 정부 자기 고향에게 미국에 갈 수 있는 이민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이제 마르크스가 실망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도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프레이션 국적이죠. 독일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849년 5월 6일 쾰른에서 신라인 신문을 운영하던 마르크스는 그 당시에 무국적자였습니다. 그래서 무국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프레이션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이어 5월 18일 날 신라인 신문은 정부의 폐간 명령에 따라 마지막 호를 발행했습니다. 이 신라인 신문이 폐간된 직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켈른을 떠나서 독일 연방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독일 연방 제국이죠. 독일 연방 제국의 의회인 국민의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로 진격을 하자는 이러한 봉기를 선동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봉기 계획은 무산됐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해 6월 파리로 가게 됩니다. 파리에 약 두세 달 정도 머물렀지만 1848년 6월 파리에서의 노동자 봉기 이후에 보수화된 그 파리 정부에 의해서 8월 24일 날 추방 명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런던으로 어, 망명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의 가족은 9월에 런던에 도착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1849년 8월부터 그래서 1883년 사망할 때까지 런던에 쭉 살았습니다. 마르크스는 처음에는 이제 소라는 거리에 딘 스프리트 64번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851년에 같은 거리에 28번지 3층으로 이사해서 1856년까지 살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마르크스가 런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입니다. 마르크스의 부인 애니는 딘 스트리트의 추억에 대해서 즐거움과 고통으로 휩싸인 그리고 사악하고 경악할 만한 곳이라고 회고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곳에서 두 명의 딸을 잃었으며 또 한 명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2018년이죠. 2018년에 런던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살던 모든 집들을 찾아갔는데 바로 이 디든스프리토도 찾아갔습니다.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못하고 일종의 어, 우리로 치면은 주변에 그죠? 서울 주변에 태락한 유흥가 그런 바도 있고요. 스트립쇼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대형 빌딩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거리에 어떤 슬럼가는 아니지만 별로 이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닌 이런 형태의 외곽의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이제 그 든 스트리트 막스가 살던 집이에요. 그래서 막 살던 집에 이렇게 동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보게 되면은 조그만 뭐 2차선 정도 되는 거리에 상점은 쭉 있지만 가난하게 번화한 도시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56년에 마르크스는 이제 엥겔스의 도움을 받아서 그라프톤 테라스 46번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여기 다니면서 마르크스와 관련된 모든 지역의 주소죠, 주소와 위치, 위치를 다 찾아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그 뉴욕이죠, 뉴욕 데일리 트리뷴지의 유럽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료를 받고 있었지만
원고를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도 별로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제 1864년 4월에 메이트랜드 공원 근처에 모테나 빌라즈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곳을 찾아가 보니까 이 건물은 헐리고 1900년에 그란지라고 불리는 거대한 붉은 벽돌의 맨션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875년에 마르크스는 메이트랜드 파크로드 41번지로 다시 그 근처죠. 그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건물 역시 제가 찾아가 보니 2차 대전 당시에 파괴되었고 지금은 이제 메이트랜드 부동산의 소유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마르크스와 그의 부인이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이 건물의 벽에도 역시 이 마르크스가 살았던 기념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렇게 런던으로 이주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 혁명이 실패한 이후에 독일의 혁명가들이 런던에 몰려들었습니다. 런던은 그 당시 유럽에서 그래도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죠.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일찌감치 입헌 왕정이 생기면서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였고 또 이제 발달된 선진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혁명가들이 찾아왔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혁명가에 대한 탄압이나 체포도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해서는 좀 더 완화되었던 이런 곳입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런던에서도 이러한 망명한 독일 노동자들이죠. 혁명가들을 조직해서 혁명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런던의 공산주의자 동맹의 조직원들을 모아서 혁명 실패로 붕괴된 이 공산주의자 동맹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독일 망명자나 혹은 혁명가들이라 하면 조직적 기반이 없는 소부르주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공장이 별로 없었고 노동조합이 이 합법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 노동자 대중을 기반으로 한 혁명이 아니라 마르크스와 같은 소부르주아 출신의 혁명가들이 주로 있었다는 거죠. 또 그 당시에 이제 빌리히라는 공산주의자 동맹의 일부 조직원들은 이제 소수의 무장 단체를 만들어서 독일로 잠입해서 무장 봉기를 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빌리히가 대표적인 봉기주의자죠. 봉기주의자. 마르크스는 이제 이러한 대중과 고립된 무장 봉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1848년 2월 혁명 당시에 파리에서도 파리에 있는 독일인들이 혁명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일로 진격하자고 주장, 그때도 역시 반대했습니다. 무장봉기, 소수의 고립된 무장봉기가 아니라 선전선동을 통해서 다수의 노동자와 시민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대중적인 봉기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무장봉기는 반대했던 겁니다. 마르크스는 또 이제 런던에서 공산주의자 동맹 말고도 공산주의자 동맹의 영향을 받는 선진적인 노동자 단체죠. 그 독일 노동자 협회 이런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샤퍼, 빌리 파와 이렇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대립했던 주요 이유는 이제 이 봉기죠. 봉기 노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850년 9월에 이 독일 노동자 협회에서 마르크스가 탈퇴를 합니다. 마르크스가 이제 이러한 소수의 무장봉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는 마르크스에 따르면 다수의 혁명이 되려면 이 다수들이 생활고죠. 생활고, 경제적인 혼란, 이런 민중들의 불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공황, 공황이 있어야지만 경제적 어,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민중들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혁명에 참여하는데 마르크스가 이 런던에 있을 때 이 당시에는 이러한 공황의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자본주의가 나름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큰 경제적인 불평이 없는 조건에서
혁명을 한다면 그건 혁명을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혁명에 대해서 반대한 것입니다. 1850년에 공산주의자 동맹 내에 정부가 심어놓은 스파이 비렐림 스티버가 회원 명부를 빼돌려서 프랑스와 프로이센 정부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라 독일의 쾰른에서 공산주의자 동맹 회원들이 다수가 체포됐습니다. 특히 이제 쾰른의 공산주의자 동맹은 거의 와해됐는데요. 이 쾰른의 공산주의 동맹의 지도자들이 검거돼서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이 원래 비밀 지하 조직인데 이것들이 이제 다 전모가 발각이 된 겁니다. 1852년에 마르크스는 이런 공산주의자 동맹 내의 파벌 대립과 이러한 자경 모험주의를 청산하고 이미 비밀단체로서의 실효성이죠. 그걸 상실한 공산주의자 동맹을 공식적으로 해산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르크스는 공식적으로는 해산했죠.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 소수의 형태로 공산주의자 동맹의 그 잔류죠. 잔류들을 사실상 그 조직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리브크네프트 이런 사람들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르크스는 이제 이런 런던에서 망명자들의 탁상 공론이죠. 이런 논쟁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커다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런던에서 독일 혁명 망명자들의 비난하는 그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책들 썼는데 어쨌든 이러한 망명자들과 논쟁을 하기보다는 거기서도 이제 경제학을 주로 공부를 하고 영국의 런던의 노동조합, 특히 이제 로버트 오웬이라는 영국식 사회주의죠. 영국 사회민주주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지국가 모델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런 공상적 사회주의인 로버트 오웬의 강의에도 참석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학문적인 경험을 쌓았습니다. 마르크스는 특히 1864년에 제1 인터내셔널 혹은 이제 국제 노동자 협회라고 부르는데 이 협회가 창립될 때까지 이 10여 년 동안 이 대형 도서관에서 경제학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고전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탐독하고 그것을 이제 메모를 해서 노트로 만들었습니다. 마르크스가 공부했던 이 대형 도서관은 그 이후에 새로운 대형 도서관이 신축되면서 대형 박물관 내의 도서실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이 도서실에 가봤는데 그 당시에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막스가 다녔던 이러한 대형 박물관이죠. 정문 맞은편에 마르크스가 자주 찾았다는 술집이 있습니다. 뮤지엄 타버를 우리로 치면 맥주집과 같은 겁니다. 이 술집은 되게 오래됐고요. 마르크스 외에도 이 술집을 자주 찾은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바로 마르크스가 공부했던 과거의 도서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 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술집이 여기가 술집인데 이 술집이 바로 마르크스가 공부하면서 자주 다녔던 맥주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진도 이렇게 걸려 있죠. 마르크스 기념하는.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그 런던에서 영국의 차티스트죠. 초기의 노동조합 운동가들, 영국 초기의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교류를 했지만 이미 이제 그 영국의 차티스트 노동조합들은 마르크스의 그 혁명적인 공산주의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미 1840년대, 50년대에는 영국은 입헌 왕정으로 나름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군주적 강력한 전제 군주가 지배하는
어떤 독일이죠. 독일의 혁명으로는 영국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혁명적인 무장봉기를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측은 이제 1864년에 런던에서 이제 폴란드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유럽의 노동자와 혁명가들이 모였을 때 그 기회를 타서 국제노동자협회를 창설했습니다. 이 폴란드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있으면서 수차례 분할되기도 하고 그렇죠? 통일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러시아의 지배에 대항해서 폴란드에서 여러 번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혁명 실패 후 폴란드 사람들이 유럽으로 망명을 많이 해서 유럽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 폴란드인들과 그 현지의 유럽인들이 바로 폴란드 혁명을 기념하거나 지지하기 위해서 수차례 모였는데 바로 그때 국제노동자협회가 창설된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1873년까지 국제노동자협회를 주도했습니다. 마르크스가 국제노동자협회의 창설을 주도했지만 실제로 그가 참석한 대회는 이제 1871년 런던 대회와 1872년 네덜란드 헤이그 대회입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그 막스가 자본론 등을 집필하면서 좀 바빴고 후반기에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을 안 한 겁니다. 주로 이제 문건이죠, 문건. 문건이나 런던을 중심으로 한 회의, 중앙위원회 회의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국자 노동자 협회는 처음에는 막스주의자뿐만 아니라 봉기적 소수 엘리트의 봉기, 블랑키주의, 무정부주의, 바쁜인의 봉기주의, 그다음에 푸르동은 이제 평화적인 혁명을 하자, 이 소부르주아주의 이러한 다양한 노선들을 포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871년 파리 꼬임 이후에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세계 혁명의 중심지죠. 그래서 세계 혁명 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노동자협회를 중앙 집권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그 좌우 기회주의들과 투쟁하면서 결국 이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블랑키의 그 봉기주의는 좌익기회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바쿠닌도 마찬가지고. 프르동의 평화적인 혁명이죠. 그건 이제 우익기회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크스가 이렇게 국제노동자협회를 중앙 집권하기로 한 이유는 1871년 파리 꼬뮤 때문입니다. 파리 꼬뮤이 최초의 노동자 국가였고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노동자 권력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앙 집권을 강조한 겁니다. 아, 마르크스가 1864년 처음 국제노동자협회를 만들었을 당시에 노동조합은 합법화되지 못했어요. 프랑스에서도.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아니라 각종 친목단체로 위장된 수준이었고 노동조합이라는 그러한 조직이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정당도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바로 마르크스는 이제 국제노동자협회를 통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노동자 당도 필요하고 이것들이 각각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다만 이제 노동자 당이 노동조합을 정치적으로 지도해야 된다는 이런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 이론을 마르크스가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계급은 자기 스스로 해방돼야 되고 그리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해방의 이론, 즉 혁명 이론이죠. 혁명 이론을 채택해야 된다. 노동계급이 혁명 이론으로 부장해서 스스로를 해방해야 된다는 이러한 원리를 국제노동자협회에 규약이나 강령에 마르크스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국제노동자협회는 노동조합과 당위의 성격이 혼합된 모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노동자협회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노력으로 먼저 유럽 각국에서 당과 노조가 따로따로 성립이 되면서 이제 국제노동자협회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각각의 나라에 있는 당과 노조를 구체적으로 지도하기는 어려워지는 상태죠. 왜냐하면 독일과 프랑스에서 당과 노조가 생기는데 런던에 있는 국제노동자협회가 별로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각 나라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제노동자협회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되고 마침 이제 박근혜 무정부주의 쪽 중앙집권에 반대하는 이런 무정부주의자들과 마르크스가 대립하게 되면서 마르크스는 이런 무정부주의자들에게 국제노동자협회를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협회의 본부를 뉴욕으로 옮기고 1872년 이후에 사실상 해산시켰습니다. 제2 인터내셔널은 해산됐지만 막스의 제자들이죠. 리프크네프트와 베벨, 그다음에 카우치키 이런 사람들이죠. 엥겔스도 역시 살아남아서 제2 인터내셔널로 제 1899년인가 제2 인터내셔널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제2 인터내셔널 마크스의 국제노동자협회를 이어받았습니다. 이 제2 인터내셔널을 주도한 단체는 바로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만든 독일 3인당이죠. 제1 인터내셔널까지 존재했고 다만 이러한 제2 인터내셔널은 2차 대전, 1차 대전 이, 이 사이에 제3 인터내셔널에게 그 역할을 물려주게 됩니다. 제1 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 시대고 제2 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 사후에 독일 3인당이 주도했는데 제1차 대전 전쟁의 참여 여부로 논쟁이 되면서 분열이 돼서 제2 인터내셔널은 붕괴됩니다. 제3 인터내셔널은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에 의해서 주도됐습니다. 제4 인터내셔널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이고 주로 소련에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갈래로 분열된 그런 분열주의자들의 단체처럼 그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런던에 거주하면서도 초창기에는 공산주의자 동맹, 그리고 중반기에는 국제노동자협회, 그리고 후반기에는 독일 3인당에 깊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런던에서 리프크네프트를 교육시켜서 공산주의자 동맹의 비밀 회원으로 만들어서 독일에 파견하고 이 리프크네프트가 역시 독일의 이제 노동자죠. 리프크네프트는 이제 지식인인데 베벨은 어, 노동자입니다. 이 베벨을 일종 우리로 말하면 포섭을 하죠. 포섭을 해서 독일 3인당의 전신인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창당을 하게 됩니다. 라살도 역시 원래는 마르크스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마르크스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독일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와 라살이 결별하게 됩니다. 라살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게 되면서 스승인 마르크스와 결별하고 자기가 독자적인 이론을 내세우면서 독자적인 창당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라살이 그 요절함 일찍 죽습니다. 연적과의 그 1대1 대결이죠. 결투를 통해서 죽고 그 이후에 라살의 후계자들이 정당을 창당했는데 이런 라살파와 마르크스파가 1875년에 통합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1875년 고타학령 비판을 통해서 이러한 통합정당의 강령에 남아있는 라살주의를 비판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런던에서 뭐 별다른 직업 없이 이제 이러한 혁명활동이죠. 공산주의자 동맹, 국제노동자협회, 독일 3인당의 개입, 그리고 이제 저술활동을
했기 때문에 생활고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마르크스의 수입은 연간으로 치면 우리로 지금 현재 우리 연간으로 치면 중간 계급 정도의 수입은 됐지만 이게 불규칙적이었다는 거죠. 중간 계급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로 치면 현재 연봉 1억 정도는 됐지만 불규칙적이었다. 그리고 이 돈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얼마 안 되는 원고로 돼 있었지만 가족들이 사망하면 유산이죠, 유산. 유산. 뭐 아버지의 유산, 삼촌의 유산, 이런 유산을 받고, 그다음에 동지들이 죽었을 때 동지들이 준 유산, 그리고 엥겔스의 재정적인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았으면 뭐 먹고 살 만한 돈을 jes지만 마르크스가 계속 혁명 활동을 하면서 그 돈을 혁명 사업에 많이 썼죠. 그리고 이제 항상 회의도 많이 하고 조직 관리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 이제 마르크스가 돈을 낭비하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가 돈을 못 벌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돈은 벌었지만 쓰는 데가 많아가지고 돈을 좀 규칙적으로, 그죠? 요령 있게 쓴 것이 아니라 손이 크죠. 손이 커서 가난하게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마르크스는 평생 동안 엥겔스의 지원을 받았고요. 엥겔스의 아버지가 어, 돌아가신 엥겔스는 아버지의 회사를 팔아가지고 막스에게 연봉이죠. 연봉, 죽을 때까지 주는 연금 형태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졌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1852년부터 미국의 최대 신문 중에 하나이며 그 당시 진보적인 뉴욕 데일리 출입인이라는 이러한 신문의 유럽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10여 년 동안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근데 1861년 이 신문의 편집진이 바뀌면서 이 신문의 기조가 미국이죠. 미국의 남북의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남북 평화를 주장했는데 마르크스가 이러한 그 신문의 방침이죠. 신문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1862년에 마르크스가 해고당했다는 거죠. 1861년이니까 이 당시에는 미국에 이제 그 노예제도를 두고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남과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북이죠. 이러한 대립들이 격렬했는데 마르크스가 이에 대한 이 신문의 편집 기조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궁핍한 이유는 혁명의 지도자로 항상 손님이 많고 그래서 이제 집의 규모도 컸고 그래서 생활비가 수입보다 많았습니다. 저축 같은 걸 잘 안 했고 돈이 생기면 쓰는 이러한 좀 무절제, 약간 낭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그 당국의 추적을 피해서 가명을 즐겨 사용했고 엥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크스의 별명은 이제 그 수염이죠. 그리고 유명한 수염이죠. 그 수염 때문에 무어인이다. 이렇게 됐고. 엥겔스 별명 그 당시에 이제 장군이었어요. 엥겔스는 자기 스스로 장군이라 했는데 왜냐면 실제로 엥겔스는 포병학교죠. 포병학교를 다녔고 1848년 혁명 당시 두 차례 실제 전투에도 참여했고 군사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 이제 장군이라고 그렇게 칭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7명의 자식을 얻었는데 이 중에 3명, 딸 3만이 이 성인으로 살아남았고 이 딸들은 다 혁명가, 그리고 사회들도 혁명가, 아, 프랑스 사회당이라든가 이런 진보 정당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죽은 아이들은 이제 10살 이 1명, 1살이 2명이죠. 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마르크스의 부인이죠. 마르크스의 부인 애니가 데려온 하녀 가정부죠. 가정부 헬레나 데무트 사이에 프리딜이라는 생활을 낳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부인이 임신을 해서 친정이죠. 친정집에 애를 낳으러 가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이 가정부와 불륜이 있어서 애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는 이제 엥겔스와 협의해서 엥겔스가 입양을 해서 어, 키웠고요. 엥겔스가 죽기 직전에 너의 친아버지가 마르크스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마르크스가 죽은 이후에는 이 가정부죠. 헬레네 데무트를 엥겔스가 죽을 때까지 같이 데리고 있었다고. 마르크스는 이제 청년기부터 이 논쟁을 좋아했고 고집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주의 자체는 신념했지만 자기 고집이 강했다는 거죠. 성격이 좀 격박했다. 자기를 반대하는 상황을 좀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 마르크스는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병이 있었습니다. 위장병과 그 다음에 몸이 간지러운 이런 여러 가지 병, 천식, 술, 담배, 편식 이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르크스 이미 30대에 간과 쓸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런던의 기후가 습하죠. 오염이 많이 됐죠. 그 당시 런던의 환경 오염, 공해죠. 그 수지, 위안도 평생 위장병과 종기,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60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호흡기 질환, 신경장애, 두통, 루마티즘이 많이 악화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르크스는 이제 이러한 노년기에는 런던이죠, 런던. 그런 런던의 오염을 피해서 자주 그 시골 지역으로 요양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 병원비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1881년 부인 애니가 사망한 후에 마르크스는 이제 아타리염, 기관지염, 흉막염, 각종 염증이죠. 염증이 악화돼서 15개월 후에 1883년 사망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장례식은 그의 아주 그 제자죠. 제자이면서 독일 사민당의 주역인 리프크네프트, 친구인 엥겔스, 가까운 동료 10여 명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조촐하고 쓸쓸한 장례식이었고 마르크스는 이제 런던의 하이게이트 묘지에 있는 동편에 불가지론자, 무신론자들만 따로 모아놨는 이런 묘역에 묻혔습니다. 저도 이 묘역에 가봤습니다. 이 묘지에는 이제 마르크스의 부인이 먼저 붙였고 마르크스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같이 붙였습니다. 원래는 지금의 이제 그 이 기념비에 있던 자리에 묻혔는데 마르크스 기념비가 있죠. 1954년 부인의 묘지와 같이 합장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마르크스의 손자도 같이 붙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마르크스의 기념 석상, 그죠? 지금의 기념 석상은 1956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념 석상이 있는 곳에 마르크스가 지금 것이 그 뒤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르크스의 부인과 손주가 마르크스가 같이 묻혀 있는 실제 묻힌 것입니다. 기념 석상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이장됐다는 거죠. 마르크스의 기념 석상 위에는 이제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는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문장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humboldt 대학의 현관에도 써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한번 훔볼트 대학, 베를린 대학이죠. 마르크스 철학자는 지금 세계를 해석해왔으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다. 호이바 테제의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2019년 2월에 마르크스의 석상을 누가 훼손했습니다. 빨간 페인트로 학살과 증오의 사상이라는 낙서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유럽의 곳곳에 마르크스의 기념물에 냉전 이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그러한 이제 이 소련 잔재죠. 소련 잔재를 청산하려는 우파들의 공격이 있는데 역시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우파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석상에 새겨져 있는 마르크스의 부인 이름의 일부죠. 부인 이름을 이렇게 훼손시켜서 긁어가지고 아마 이제 그 낙서 위에는 마르크스의 묘석을 파괴할 수 있으나 그의 사상을 파괴할 수 없다는 그런 멋진 글이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러한 표지가 그 당시에 들어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프레이션 벨기에 프랑스에서 추방당했죠. 사망할 당시에는 무국적자였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프레이션은 막스가 미국으로 가는 이민을 승인해주지 않았고 그 위에 막스가 국적을 독일 국적을 회복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영향력은 이제 독일, 프랑스, 러시아로 파급됐죠. 그래서 이제 독일, 프랑스는 1848년 혁명을 겪겠죠. 러시아는 이제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마르크스주의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박사인데 영국은 1848년 당시에 그 혁명에 크게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는 아까 말한 대로 런던에 살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이제 빚이죠. 빚이 많아가지고 이 빚장이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피신하고 요양하게 되는데 그중에 많이 간 데가 친구 엥겔스가 있는 영국의 맨체스터 수주 혹은 몇 개월 동안 머물기도 했습니다. 엥겔스는 이제 평생 마르크스를 지원해 줬고요. 평생 독신이로 살면서 마르크스가 죽은 후에도 마르크스의 딸 사위 가정부 사생애까지 그때 돌봐주고 죽으면서도 유산을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살아서보다 죽어서 더 유명해졌죠. 그는 이제 독일에서 독일 3인당이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한 정당이고 러시아의 혁명 마르크스주의에 등도했기 때문에 초기에 프랑스에서는 별로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다수가 아니었는 마르크스의 사위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프랑스에서도 활동하면서 프랑스 사회당이 생기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 공산당이죠. 특별한 영향을 줬죠. 아마 영국의 노동당에는 영향을 줬죠. 이건 이제 영국의 노동조합과 노동당은 개량주의죠. 마르크스의 봉기주의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마르크스보다는 이제 페비엄 사회주의죠. 복지국가 모델이죠. 거기에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받다. 런던에도 이제 마르크스의 자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르크스의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1738년에 처음 지어졌고 이제 1872년에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웰시 자산학교로 설립됐습니다. 이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1892년까지 영국의 애국자 클럽으로 사용되고 그 후에는 이제 사회민주주의 재단이 생각해서 자신의 기관지 정의를 출판하는 21세기 출판사 건물로 1922년까지 사용되고 또, 영국의 사회주의와 관련된 건물로도 남아있다는 거죠. 이 출판사 시절에 윌리엄 모리스라는 영국의 사회주의자죠. 주요한 재정 후원자였고 이 출판사는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의 저작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영국의 망명에서 활동한 레닌이 여기서 1902년 4월부터 1903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이스크라를 제작해서 러시아 곳곳에 뿌렸는데 그 당시 레닌이 사용했던 사무실이 아직도 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마르크스의 책을 볼 때였던 1933년 사후 10년을 맞이해서 영국의 노동조합 영국노동당
영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노동정당의 대표 마틴 로렌스 출판사 등이 모여서 이 도서관을 막스의 기념도서관 전환하면서 막스 메모리얼 라이브러리 앤드 워크스 막스를 기념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사상을 학습시킨 그러한 센터죠. 막스 기념관 및 노동자 학습센터. 제가 갔을 때도 여기에서 막스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학습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곳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1층에 1층에는 1830 멕시코 헤이스팅스가 그린 자본주의 혼란이 사라진 미래의 노동자 세계.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이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서 그린 벽화가 있죠. 유명한 인중벽화입니다. 또 마르크스가 쓴 기사를 따로 모아둔 뉴욕 데일리 칠리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뭉텅이로. 이곳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막스의 저서를 읽기도 하고 이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에 관한 각종 책, 포스터,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스페인 내전에 참여했던 국제여단 연합, 국제연합, 뭐 이제 클로그만이 1977년에 버날 평화도서관이 1994년에 화가노자가 등이 2009년에 각종 전시물을 기증했습니다. 유럽, 특히 영국 사회주의 운동에 관한 여러 기념물들이 있는 거죠. 이 도서관을 1986년 리모델 하던 중에 지하에서 이 건물 건축 이전에 만들었던 도시 밑에 터널이겠죠. 터널이 발견돼서 현재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런던에 있으면서도 저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850년에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1848년 혁명이죠. 1848년 혁명을 다룬 겁니다. 1848년에서 이편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이 나온 과정. 그 공화 노동자와 급진적인 부주아들이 만든 사회공화국에 바로 몇 달 만에 1848년 6월 파리의 노동자들이 봉기에 실패를 함으로써 이 사회공화국이 보수적인 공화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1852년에 이제 루이 나폴레옹이 데뷔메르 18일인데 이거는 이제 1848년 혁명 이후에 루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급진공화파와 온건공화파, 이편왕정파, 그 루이 나폴레옹 간에 어떠한 대립과 연대연합이 있는지 과정을 첫 번째는 이제 1848년 혁명 이후에 급진공화파가 제거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온건공화파가 제거가 되면서 왕당파와 루이 나폴레옹이 제국이죠. 왕국을 다시 만들고 마지막으로 루이 나폴레옹이 왕당파까지 제거하면서 완전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1871년에 이제 파리 꼬민의 과정을 묘사한 프랑스 내전을 조사했습니다. 이 책들에서 마르크스는 이제 역사적인 유물론, 역사적인 유물론의 근거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그 자본가들끼리의 계급투쟁, 그 자본가에 대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관료 제도 등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적 교과서로서는 아주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주로 나온 거는 이 계급 간의 역관계, 그리고
어떠한 계급이 어떻게 주도권을 장악해 가는지 그런 것. 그냥 부르주아 국가의 그 작동 방식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런던 시기에 자본론을 출판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경제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고, 그래서 마르크스는 아까 말한 대형 도서관에서 아담 스미트, 리카르도 등 영국의 고전 경제학을 주로 하고, 그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의 중용학파라고 다양한 부르주아 경제학, 진보적인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다 노트로 만들어가지고 이 노트를 기반으로 자본론을 쓰게 됩니다. 또 1852년부터 뉴욕 트리뷴 기자로 있었는데 약 10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 대한 각종 정치 경제적 기사, 또 인도와 같은 영국의 식민지, 전 세계의 정치 경제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1853년에는 인도의 촌락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국의 지배해가는 글을 많이 썼고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의 포갑에 저항해서 1857년 일어난 인도의 세포의 반란에도 주목했습니다. 또한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 오퍼레이션과 러시아에 끼인 그런 폴란드 문제를 다뤘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식민지들을 다룬 기본적인 방점은 이 식민지 모국과 식민지에서의 저항이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마르크스의 주요 입장은 식민지 모국의 혁명적 관점에서 식민지에서의 혁명이 이 식민지 모국의 혁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촉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죠. 이러한 제국주의가 지향하는 이유가 식민지로부터의 착취인데 이러한 식민지에서의 착취가 사라질 때 제국주의 본국에서 혁명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기본 요지입니다. 마르크스가 1883년 사망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건강이 악화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말년에 이 러시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산당 선언 러시아판 서문이죠. 그죠? 1881년 3월 8일 베라 자슬리체에게 보낸 편지에서 러시아 농촌 공동체 미르죠. 이 미르 러시아의 농촌 공동체가 이러한 이제 그 자발적 개발의 정상 상태를 거쳐 자본주의 단계를 뛰어넘고 사회주의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르는 이제 봉건적 색채죠. 봉건적 색채의 농촌 공동체였는데 이것이 이제 이러한 러시아 민중들이 이러한 농촌 공동체의 자발성을 확보를 한다면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는 러시아의 혁명이 유럽 혁명으로 파급되어 양자가 보완된다면 양자 모두의 혁명에 도움이 된다 주장을 했고요.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죠. 봉건제뿐만 아니라 원시 공산제, 이러한 원시 시대죠. 인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원시 공동체의 활력, 이 활력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강력하다. 즉 공산주의적인 공동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는 이런 원시 공동체의 가능성을 갖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원시 사회에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소비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공산주의적인 심성 때문인 것이 아니라 생산력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살아간 거죠. 마르크스는 이제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에 많이 영향을 받았고 모건의 고대사회, 이 모건의 고대사는 이제 미국 인디언들의 삶을 태를 연구하면서 일종의 이제 문화인력이죠. 원시 공동체의 형태를 추측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많이 감명하고 특히 보건의 고도사회를 보고 노트를 작성을 했고 엥게스에게 이 작업을 계승할 것을 요청해서 엥게스가 막스 사후에 가족 사회제사 및 가족 국가의 기원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사실상 막스 앵겔스가 공동으로 저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자본주의 생산 양식 이전에 봉건제와 노예제가 있었듯이 가족제도, 오늘날 가족제도, 단혼제도죠. 일부일처제, 복권제 이전에 이러한 분혼제, 1대1 결혼이 아니라 분혼제와 복권사회가 아니라 목권사회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서 가족제도도 역시 자본주의 제도와 마찬가지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경제적 제도가 변해가듯이 가족제도도 변해간다.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남녀 관계는 순수하게 애정 관계로 맺어진다. 왜곡된 일부일처제의 자본주의 가족제도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행복이다. 이때 양성의 평등이 진정으로 실현되고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는 외부에서 강제된 것이 아니라 시족들의 투쟁과 통합을 통해서 내적으로 어, 발전해온 것을 바로 이 책에서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라는 것도 어떤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통해서 생겨나고 그 사회 발전을 통해서 소멸해갈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계급과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역사적인 산물이고 그 조건이죠. 지배계급이 사라지면 지배 질서가 사라지고 국가도 사라진다는 것을 논증하더라 마르크스 엥겔스에 따르면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연합이죠. 아소시아움 이러한 이제 어소시에이션 뭐 프랑스식 발언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연합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생산을 조직하는 사회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데까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의 원시적 형태죠. 그런 원시적 형태를 추론하기 위해서 국가, 사회주의 및 가족의 기원이 출판되고 그 책은 말하는 대로 모본의 모두의 사회에서 영향을 받는 이제 막스가 말년에 집필했던 주요 책들의 기본적인 내용.